주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끝마쳐야 될 시간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제가 네 번째 에필로그 세션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에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 그리고 번영의 길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3일간의 아주 열띤 토론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기획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해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저는 이 또 행사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 오신 각 팀들별로, 세션별로 지금 이제 자장도 하시고 또는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모여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맡았던 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감회를 좀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 제17회 이제 해양 포럼이 올해와 틀리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금 먼저 손동주 지금 이제 부경대학교 인문학 플러스 단장님 이번에 어촌을 주제로 한 지금 인문학 세션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말씀 좀 듣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고 오늘 해역인문학, 어촌 다음을 해역인문학을 풀다라는 해역인문학 세션을 제가 기획하고 오늘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래 지금 현재 월드오션 세계해양 포럼에서 제일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맛을 낼 수 있는 섹션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 12회 때 세계해양 포럼에서부터 참가해서 올해로 이제 5번째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에게 혹은 전 세계인들에게 해양 인문학, 특히 바다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원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섹션을 구성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은 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어영차 바다야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촌에서 살리라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삼시세끼 어촌편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촌에 가고 싶다, 가서 살고 싶다,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촌 뉴딜 300이라는 그와 같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 뉴딜 300의 키워드가 어촌다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어촌다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이 요즘은 예전에는 어촌이 삶과 그다음 일터의 공간이었는데 비해서 요즘은 어촌이긴 한데 도시화되어서 의획을 하지 않는 어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어촌 뉴딜 300을 통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어촌다움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섬, 어촌이라는 면이 있지만은 그 뒷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촌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화두로 해가지고 3가지 관점에서 3번의 주제를 가지고 4번의 토론자가 재미있게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분의 발제자들이 모두 말씀하신 게 어촌은 소멸을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촌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건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래고기를 떠올리면은 장생포항을 생각합니다. 근데 장생포항에는 고래를 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장생포항에서는 고래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어촌을 살릴 건가라는 문제. 그런데 또 하나는 어촌이 그대로 소멸되어 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을 어떻게 하면 어촌답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왔고
그에 대한 오늘은 상당히 많은 단초들을 제공했던 그와 같은 섹션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양 문화산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 해양인문학과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 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시 김병기 국장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번에 해양 포럼이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제 이 주제를 기획할 때 우리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김영겸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우리 백연충 사무총장님도 정말 고생하셨고, 아까 마무리 말씀해주신 장하영 박사님 정말 멋진 휘날레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장하용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약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초에 슈퍼, 하이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해양 관련 포럼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이 메인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 아까 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저는 초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융합.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융합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초를 융합으로 일단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무리 세션 직전에 SMR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원자로와 선박과 바다의 융합이라고 일종의 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포럼에서 한번 우연히 아이디어를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미국 항모 SMR을 장착한 대간 항모를 부산 앞바다에 갖고 와서 해양 쓰레기나 육지 쓰레기를 그린 수소화 시킬 때 가장 탄소 중립적이지 않느냐, 원자로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어떤 포럼에서 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모든 조선사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8년도 신성장 국장을 하고 미국 칼빈슨 연구소, 연방연구소인데 거기 교육을 받을 때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너무 태양열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SMR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 같이 물을 쓰지 않고 아무데나 설치도 가능할 뿐더러 그 다음에 핵 폐기물에서 원자력 북한처럼 추출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없고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원자력은 인력 양성을 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기술이 사라진다. 미국도 반전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겪었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이거의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강의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을 조금 국제적으로 좀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타이 몬베 오셔닉스 대표와 우리 안강현 현대중공업 사장님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미국 남태평양 앞에 피지 섬 앞에 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모여가 쓰레기 섬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형성돼서 구글 지도에도 나오는데,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만약에 SMR을 장착한 큰 유조선 같은 형태의 배를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수소화 시키는 기술을 갖다 선보인다면 대한민국 국위성 양도할 수 있고, 지금 때마침 IMO 총장이 한국인으로서 임기택 총장이 가 있으니까 유엔에서 어떤 이거 법제화, 아까 법제화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한다면 이게 한국이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어떤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좀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세션에서 그 시장님께서 2030 엑스포 이야기했는데 ODA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 현대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ODA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기 이타이 몬베하고 이야기하면서 펀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탄소 중립권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배출권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코인 형태로 해가지고 전 세계 유엔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탄소 중립권과 연계를 시킨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아까 이 주제 중에 이제 아까 융합 부분에서 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그 위성을 통해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해양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게 있는데 그 요새는 소형위성이 일반화돼서 20억 정도면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비가 20억에 한 40억 정도면 쏠 수 있는데 저희들 나사와 협력해서 내년 2024년에 발사 계획인데요. 이제 그걸 통하게 되면 해양에서 스마트 항만이 가능하고요. 모든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다음 어종까지 수산 분야까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초를 저는 융합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번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먼저 초융합이라는 주제로 해양 초융합 인덱스 지표를 하나 개발해서 해안 도시들을 계속 평가해 나간다면 그게 어느 날 그게 어떤 세계적인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주의 위성 데이터 산업과 해양을 융합하고 아까 원자력과 해양을 융합해서 어떤 초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G7에 가까운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럼으로 세계를 리더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이제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이현성 지금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조선해운항만 탈탄소 분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16기 세계해양 포럼에서는 초해양 시대라는 대주제에 걸맞게 하나의 세션에서 탈탄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이란 그 큰 두 개의 축으로 조선해운 항만 분야를 동시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분야에서는 6개, 디지털 전환 5개의 총 11개 발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종합 통합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세션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조선의 역할 그리고 김부기 선박해양 연구소 소장님의 디지털 시대 조선 분야 탈탄소와 기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과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을 타겟으로 하는 부산항 그린포트 친환경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에서는 안강원 현대중앙그룹 사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셨는데요. 아마커스 대표님, 임도형 대표님께서 그리고 오널프 얀 로세프 노르웨이 신테프 해양 수석과학자 그리고 김진 선박해양연구소 자율진흥 운송연구본부 단장님께서 자유운항 선박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이제 부산항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부산항의 디지털 트윈 적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웹 서버 시스템의 이현석 사업개발 총괄님께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통해서 해양 디지털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에필로그의 세션에서 또 SMR의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SMR의 선박 연료 추진 연료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그 발제가 있었고
굉장히 그 유용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모든 그 기온의 상승과 그 지구 온도의 상승과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저희 해양에서는 선박 연료로서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세계해양 포럼에서 이러한 선박 추진 연료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 국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융합이라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베이스로 한 이 탈탄소 디지털 기술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선해운항만의 생태계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초연결 기술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 리스크에서 발발된 여러 가지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일 더욱 과감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기술적, 정책적 그리고 산업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 세션 중에 그 신동식 회장님께서 기술 관점에서의 협력과 공존의 단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중에 첫 번째가 인티그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술을 얘기할 때 인티그레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초해양 시대의 그 하모니를 굉장히 효율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초해양 시대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러한 국제 정책 협력과 초연결 기술의 하모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조선해양항만 그 저희 세션이 이번 그 세션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공통을 공유했던 이번 포럼의 세션이 협력과 연대를 향한 그 해답의 큰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도 제일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게 조선해운항만을 어떻게 이제 엮어서 이제 과연 이 세션을 진행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현성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아주 부드러운 지금 이제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딱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유연함을 발휘를 하셔서 이번 조선해양항만을 하나로 충분하게 유나이티드 시킨 그런 세션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마창모 지금 이제 우리 그 지금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 본부장님 이제 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계해양 포럼의 자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으로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보다 제가 자장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동양이 이제 수산업계가 볼 때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들이 있고 요구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자들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 실행 관세로 보면 80% 경제권에서 한 5.8% 정도고 지금 지역 메가 FTA까지 합치면 한 5%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WTO에서의 그 시장 접근은 사실 관세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질적 접근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생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잘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산물 한 마리를 잡으면 이전에 위생 정보뿐만이 아니고 조업, 해역의 정보, 어선의 정보, 그리고 잡은 어구의 정보, 그리고 이제 불법 어획의 여부, 이 고래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여부, 그리고 위판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전체 단계의 정보들이 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들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 이슈에서 결국 수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지금 국제 교역에서 수산물이 사실은 1차 산물 중에서 커피를 제외하고는 가장 교역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제 교역이 많은 상품이면서도 이제 이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 규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죠.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쇼린의 우리가 이제 수출의 부존 자원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가 이전의 중심이었다면, 확연히 최근의 분위기는 기술에 의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수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기되었고요. 이게 지금 삼진 어묵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70년 가업을 잇고 있고, 앞으로 30년을 더해서 100년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년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삼진 어묵의 형태가 사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이런 가치사슬, 긴 가치사슬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 부분이, 이런 유통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기술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수산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긴 가치사슬 생태계 구조거든요. 그래서 생산, 유통, 가공, 소비가 다 따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스위스의 커피, 우리나라의 원유 제품의 수출, 이 부분들이 꼭 우리가 부존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선진국형 수산업의 형태들이 이런 다른 부존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삼진 어묵 같이 생산 중심에서 이제 판매와 수출로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 해외 진출까지도 가는 이 모델을 사실은 FAO나 이제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모델이다, 이 모델들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더 활동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얘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 이것들을 받아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루푸드에 대한 개념들, 이게 이제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가치들을 다 담아내면서 푸드테크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주제로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수산이라고 하는 채집 산업이 유통으로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유통의 과정에서 신선함 자체가 마지막 그 소비자에게 지금 전달되느냐, 그 과정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들어왔던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마창모 지금 그 박사님처럼 지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늘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감명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지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김민수 해양수산개발원 전략연구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저희 마창모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번 WOF에서 처음 좌장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이제 기획위원을 맡았고요. 또 이제 처음 또 지수 세션을 개최를 해서 기획부터 해서 이제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 지수 세션을 하면서 우선 두 가지 고민을 했고 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글로벌 해양 도시 지수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고 그리고 미국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그런 패권에 따른 어떤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간의 등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을 해양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세계 주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 70에서 80%의 어떤 도시가 다 연안과 해양에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역으로 이 글로벌 어떤 해양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런 시대에 초해양 시대로 나가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저희들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WOF에서 이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가였습니다. 제가 올해 이 지수를 맡게 되긴 했지만 이거 3년 전부터 이런 기획이 있었다고 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해양 포럼이 16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글로벌 포럼으로서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올해의 주제가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을 위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도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세계해양 포럼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30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도시뿐만 아니라 이 부산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WOF에서 이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 분의 발표 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세션이다 보니까 좀 브레인스토밍의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마이클 바들 JN 이사께서는 글로벌 금융 경쟁력 지수가 어떻게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지수가 디자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수가 지향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환류평가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파워시티 지수에 대해서 글로벌 파워 도시지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지수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떠한 빅 이벤트가 있은 이후 전후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에 부산이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48개 도시 중에서. 그런데 오늘 발표를 위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총 실업률이라든가 어떤 국제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대기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다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상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연안 도시에 많이 분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부산은 여기 분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치러진 도시는 그 이후에 급격한 파워 지수, 그런 지수가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그 부산에서 만약 2030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그 전후가 분명히 다른 어떤 부산이 위상을 갖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토밍을 해본 결과 이러한 지수별 분석 범위와 목표 체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경제, 사회, 생활, 문화 등의 요인들이 중요도를 달리하면서 모든 지수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해양 도시력 지수는 도시에 관한 매력도도 봐야 되고요. 해양력이 가지는 잠재력도 같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수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주제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조직 그리고 예산, 협력 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풀어내시는 것 같고 저희 16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지수로 지금 발표가 될 것인지는 저도 아직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지금 올해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내년에는 지수 발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기대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키오스트 스페셜이라고 이제 우리 최복경 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센터장님 맞으시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번에 키오스트 스페셜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저희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최복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국방 쪽 일을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상근 전문위원으로 광화문에 근무했었는데요. 해양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상층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해양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는 걸 느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해양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가 저해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하나 이제 탄소 중립 과제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 이제 10여 년 전에 조력발전 만들었잖아요, 시아오에. 그 이후에 인천하고 군산 이런 쪽에 이제 더 큰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계획이 서너 개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다 무산됐거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탄소 중립에 해양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력발전이 굉장히 큰 포션인데 아쉬운 마음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기관이 4년 전에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이 해양 수도로의 역할을 톡톡히 이제 다른 유관기관들도 많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은 작년에는 해양산업 주제로 했고요. 올해는 두 번째로 심해 연구 쪽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항공우주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우주 개발에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해양은 뭐 하나? 해양도 어렵다. 심해로 들어가면 우주보다도 더 극한 조건이다. 예를 들자면 300m 이하 수심부터는 수온이 1도입니다. 해저면까지 1도고 굉장히 춥고요. 동해가 보통 한 2km 수심이 되거든요. 2000m. 그러면은 수압이 200기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흑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저희도 이제 해양과학기술원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맨날 세계 해양 대양에 나가서나 조사했지 우리나라 바다인 동해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해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분의 해양과학 전문가가 발표를 했는데요. 동해 심해의 중요성을 발표해 주시고 동해를 어떻게 탐사해야 될 것인가 탐사 체계를 발표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해중 거주 시설, 해저 과학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30m 수심에 그 세계 최초로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선 탐사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개발붐에서 이제 해양개발 붐으로 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해양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유럽의 영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해양을 잡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해군이 강한 나라가 그 나라 국방이 가장 강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초해양 시대에 아까 발제해 주셨는데 협력과 공존 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이 앞장서야 되고 특히 해양 과학 기술이 기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 세션은 마치고요. 내년에 발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방식을 좀 딱딱하고 이렇게 논문 발표식으로 하지 말고 발표 PPT는 뭐 5장 이내, 또 글자는 크게, 뭐 세바시나 테드 같은 유튜브 있잖아요. 발표에 보통 뭐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한 15분. 그렇게 재밌게 해야지 이것이 이제 해양 포럼이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국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면 대국민 친근함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셨던 내용을 한번 좀 축약을 하셔서 우리 지금 이제 최복경 센터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자, 이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이제 우수한 지금 이제 중앙대학 교수님이신데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에 이제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실장님하고 다 참석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국회 일정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다들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박사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십니다. 해양수산부의 아주 제일 똑똑한 우수한 사무관이었고 우수한 서기관이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교수님으로 탈바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저희가 사실 시작을 하면서 제일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제 월드 오션 포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저희들의 각종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국가 경영의 가버넌스로 대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제가 볼 때 각 모든 세션에 실무 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오신 연사분들이 제일 놀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포럼에 실무 과장들이 거의 모든 세션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서 같이 토론을 나눈다는 부분에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해양 가버넌스에 대한 어떤 이번에 주제 파악이나 그게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우수한 박사님께서 아주 우수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으로 항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지금 통합행정 해양수산부라는 통합행정 형태가 1996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5, 6년 정도가 지금 지났고요. 그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회고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해양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각 이제 해양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뭐 조금 흩어져 있던 해양 관련된 기능들을 점점 더 합쳐 나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통합 행정이 20몇 년이 됐는데 추가로 더 할 것이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 6년 정도 해양수산부라는 통합 행정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해양을 대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책 우선순위도 많이 올라가고 이슈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뭐 것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달라진 것이
기능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처와의 접촉면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사이에서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의 해결할 문제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노력, 통합적인 행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타 부처와의 간섭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부처의 통합행정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유연한, 그러니까 이제 통합행정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위원회 같은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타 국가에도 이미 통합행정 부처가 있으면서 그 조정해 주는 기구가 존재하는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오히려 그 좋은 이제 연사분들이 뭐 중국에서 이제 연사분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기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 국가 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해양위원회에 계신 박사님께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이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기능 중심의 어떤 부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펑셔널 부유가 있으면 이게 사일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박사님께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야 조금씩 그 바다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생물 다양성을 다 밝히기도 전에 지금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저희 토론자의 이제 수협 중앙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존의 해양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획과 항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어획, 그러니까 수산 쪽의 자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이제 해상풍력 쪽이죠. 해상풍력이 정말 필요하다. 탈탄소 뭐 등등등 해서 해양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해양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산자부, 국방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걸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유정성 이제 교수님이면서 바다위원회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 분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버넌스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인데 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이 해양수산부라는 어떤 제도 부처를 이제 가버넌스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프랑스가 유사하게 지금 시작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에 대한 규제와 산업개발이 같은 부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어떤 것이 그것이 통합행정이라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프랑스와 한국의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어떤 추가의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팝에 계신 우리 그 박사님 중국 분이신데요. 한국이 이런 해양 관련된 가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잘 하고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해양 투기와 관련된 국가적인 법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국제 컨벤션도 없고 국가적인 법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협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법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양 환경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 그리고 그것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컨벤션, 그러니까 법제화 그리고 국내 법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구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보면서 저는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가버넌스의 그리고 통합행정에 대한 어떤 제안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사분들과 토론자들이 굉장히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버넌스를 바라볼 때 효과성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해양 환경과 해양
개발 또는 발전, 진흥 이런 부분과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향성에서의 가버넌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 내년에 다음 해에도 같이 기획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 같이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단순한 통합 행정이 아니라 어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기후 대응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어떤 것이겠는가. 이거 하나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플로우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양대 해사대학교 2학년 학부 다는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 뭐 MZ 세대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고 또는 이제 직접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세션을 만든든지 아니면 전체 세션을 그렇게 유사하게 구성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계셨던 해수부의 김용태 과장님도 그렇게 기획을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기획을 하겠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가버넌스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해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함, 그 다음에 무한대, 이 부분이 과연 해양수산부만의 몫일까? 이 부분이 결코 해양수산부의 몫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도국가인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쟁화시키자는 목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논쟁화라는 게 좀 자칫 들이면 이게 좀 어떻게 좀 거북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조금 달성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외 관계부처, 저는 뭐 총리실이라든지 또는 산자부나 그 이외 여기에 관계되는 뭐 이제 기상청이라든지 여러 그 관계부처가 함께 이제 가버넌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글로벌 해양 가버넌스의 부서에 저는 우리 우수한 지금 교수님께서 내년에 되면 각 부서의 어느 분들을 한번 좀 특별하게 좀 모셔서 그분들과도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세션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느 지금 세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는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하영 박사 계시지만 우리 지금 저 뒤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제 그 안 사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 사장님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시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또 특히나 현대중공업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COO, 그룹 COO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아주 폭넓게 그리고 시야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모셔서 지금 좀 뭐 원격으로 지금 있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지금 뭐 요새 뭐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갈무리하는 입장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하영 박사님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그 안 사장님 말씀 듣고 오늘 그 에필로그 세션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쉽게도 마지막까지 제 말씀이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 섹션에 같이 참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굉장히 바빠서 어제는 꼭 부산에서 자고 오늘까지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중에 갑자기 튀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사무실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마지막 조선양 부문의 해운항만 부문의 트랙 3까지 다 보고 오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최복경 키오스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해양 정책과
뭐 연계 부족한 것 같다라든지 또 어제 그 트랙스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초해양 시대 공간과 소통, 뭐 융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지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에는 뭐 해운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양 포럼을 해왔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발제해 주셨고 또 좌장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안이 있어서 조선해양 부분이 또 들어갔고 또 올해는 특히 조선만 보다는 이제 정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가 조선해양만 모든 부분이 물류까지 이루는 모든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섹션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 디지털 부문은 정말 뗄 수도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으로 지금 돌아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넣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 환경 변화나 우리는 탈탄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규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탈탄소가 얘기가 나왔고 그렇지만 이제 기후 환경 변화는 일부만 제한이 됐지만 앞으로 2025년도 되면 기후 환경 변화의 제한이 탈탄소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탄소의 중심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연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기술이 발전이 그 해양에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2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각 기업들과 해운과 포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그걸 하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게 뭐 와 닿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 또 그거를 언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크라우딩을 할 수 있는지 융합을 할 수 있는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유럽에서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괴리감을 느끼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제국경 센터님 말씀하셨고 어제 많은 그 트랙스의 그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업과 기관과 연구소와 정부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해양 정책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들이었고 지금 하고 있고 훨씬 더 진보가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조금 이렇게 못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 정책도 물론 이제 이런 분야가 기술 쪽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뒤에 따라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널리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그 포럼들이 좀 더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디지털 전환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전환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린하우스 가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 디젤에서 그린퓨얼에 또 뭐 LNG, 암모니아, 메탄, 그 다음에 수소, SMR까지 다 가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업에서는 이미 SMR까지 거의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선박이라든가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실제 실용화에 적용을 하고 있고 사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전 세계에서 같이 어느 것을 원하든지 다 이렇게 코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상태로 와 있고
그렇지만 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이해 상황들은 기관들은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따라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히 제가 정말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트랙3 토론에서 탈탄소 저감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현승 교수 섹션이나 제 섹션이나 김영인 교수 섹션에서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세계해양 포럼을 준비했던 기획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또 이렇게 오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이 두 가지 니즈는 조선과 해운과 항만과 물류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탈탄소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그 그린 연료가 다 변화되어 있고 그런 그린 연료를 이용해서 현재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가장 최후에 부르는 SMR입니다. 수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LNG까지는 그런 비용들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그 다음에 개발자나 기술자가 그렇지만 그 위의 연료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배 한 척 만들어서 25년 운항해도 폐백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규제도 다르고요. 지금 뭐 아무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탄올을 육상에 테스트할 수도 없고 항만에 실을 수도 없고 운송할 수도 없고 국가에 정박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가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죠. 오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율 제어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의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선과 해운과 항만 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게 되고 자율운항이 운항 제어가 필요하되고 자율 제어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만이나 해양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이나 항만 물류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야에 굉장히 어떤 그 하드워크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자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제어가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제같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됐을 때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손실로 온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해양대학교의 도혁희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빨빨하게 움직여서 작년에 저하고 해가지고 교육부에 요청해서 AI 대학을 창설을 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물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SMR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업에서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FSRU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발전을 위해서 수전을 하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그 어떤 폐수나 그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재분해해서 연료를 사용하든지 또 더 좋은 그 그린 환경의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진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SMR도 상당히 지금 선박적인 거의 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뭐 잠수함이라든지 특수함정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그 자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SMR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규제, 정치적인 규제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된다면 반드시 언제든지 어떤 탑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경제성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그 LNG 이후의 연료들은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하나도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세션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모든 것들이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좌장으로서 기획위원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은 우리는
우리만의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의 초해양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같이 융합을 해야 되는데 같이 융합을 하려면 상대방도 같이 공감이 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기획들을 했는지가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 가지 발표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이해했을까 이런 아까 우수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끼리도 같이 이해도가 낮다면 그러면 글로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해도를 얼마큼 가지고 왔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글로벌 축제가 같이 가는 이런 포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든 트랙들이 조선이나 해운이나 항만이나 물류 모든 부분들이 해양까지 공감이 돼야 되고 하나로 연결돼 이미 있는데 사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포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매주 격주마다 토요일 날 김현영 교수님과 같이 한 800명의 모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 주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김현영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미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다음번에는 좀 글로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전 세계가 서로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비즈니스 확대라든지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반성을 해보면서 다음에 기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가 훨씬 더 나은 이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제 이번 에필로그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한 미진함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올해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월드오션 포럼 자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식에 충분한 향유가 가능하도록 그런 포럼이 되기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월드오션 포럼 끝을 내겠습니다.